봄꽃, 그늘, 김하인. 7번째 시간. 이등병의 편지. 어머, 인 선배님 술 드셨어요? 1992년 4월 30일이었다. 친구들과 강의를 받고 나온 인영은 학생회관 쪽에서 술이 불쾌해진 얼굴로 걸어오고 있는 윤정철을 만난 것이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웬일이래요?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 10분이구만. 수강 타임이 없으신 건 아닐 텐데. 윤 선배님, 낮에 술 드신 거 처음 보네요.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인영의 눈길을 피해 캠퍼스 중앙에 위치한 호수 물빛을 돌아보며 손바닥으로 한쪽 뺨을 슥슥 문질렀다. 윤정철은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로부터 기석에 대한 참담한 소식을 들었다. 정철이, 너 혹시 이기석이라고 아냐? 너네 대학이던데 법대생이었고. 네, 아버지가 기석이를 어떻게? 왜, 잘 아는 사이였냐? 그럼요, 단과대는 달라도 무척 친하죠. 기석이가 입대할 때 술자리도 제가 주도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기석이 이름을 알죠?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성인 그의 아버진 이거 참 정말 공그릇공그래 하는 표정으로 잠시 입을 떼지 못하였다. 소장인 그의 아버진 국방부 청사 7층에서 군사작전 쪽의 한 부서를 총괄해 맡고 있었다. 그가 출근해 하는 일은 국방부 청사 뒤편 지하 벙커 상황실에서 올라오는 간밤의 서류부터 체크하는 일이었다. 상황실은 한반도 내의 모든 한국군과 북한군의 세세한 동향까지 시간대, 분 단위로 정보가 직결되는 곳이다. 4월 28일 01시 58분 소장이 집어든 서류엔 중부전선 D구역 내 철책 중대에서 발생한 사고가 기록돼 있었다. DMZ 내 매복을 나갔던 2명의 사병 중 1명이 사망, 1명은 부상이었다. 대인 지뢰를 밟아 사망한 병사는 이기석 2병. 그리고 그에 대한 신원조회 기록이 뒤에 첨부되어 있었다. 본적은 경상북도 청도이고 현 주소지는 대구 효목동, 그리고 K대 법정대 3년을 마치고 논산 25연대 훈련병으로 입대했다는 세세한 부분까지. 소장은 이런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한국군 60만, 1년에 상황실로 올라오는 죽음과 관련된 사건 사고자는 평균 800명이다. 1년에 적군에서 조작 미숙으로 폭탄이 폭발한다든지 총기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작전이나 갖가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하는 사상자가 800명이나 된다는 소리다. 꽃다운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다가 피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쓰러져 가는 것이다. 소장은 이기석 이병이 더 유난했던 점은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대학의 대학생이 그렇게 됐다는 것과 나이도 아들 나이와 같다는 점이었다. 이기석 이병의 사망을 기점으로 해서 DMZ 내 참호와 매복은 무기한 불가라는 명령이 155마일 전선에 떨어졌다. 군인들이 DMZ 내에서 지뢰를 매설하거나 참호를 파는 일은 없어졌다. 즉 어떠한 이유에서든 DMZ 내 군인 출입을 금하고 대신 남방 한계선인 철책 근무를 철통같이 지키라는 지시가 최전방 군전용 전화위선을 오가며 불이 났다. 뭐라고요? 아버지, 다시 말씀해보세요. 기석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윤정철은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다. 기석이가 작전 수행 중 사망했다니, 지뢰를 밟아 산화해 버렸다니, 그것도 어젯밤에. 자신이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호탕하게 웃어젖히며 거품을 입에 묻히던 그 시각에. 사색이 된 아들을 보고 아버진 침통한 표정으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안 그렇다면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장성이 예하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일개 이등병의 이름과 신원에 대해 그토록 자세하게 알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뒤로 윤정철은 이틀 동안 내리 술만 퍼마셨다. 괴롭기 그지없었다. 하필이면 기석이 그 친구가 군이란 게 대체 뭔가. 그의 가족들은 얼마나 비통하고 원통하겠는가. 천만금을 줘도 안 바꿀 소중한 자식이 아닌가. 그놈을 낳고 애지중지 장성하도록 키워놓아서 나라가 필요하다길래 군에 보냈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죽게 만들다니. 다시는 볼 수 없도록 사라지게 만들다니. 기석의 가족으로선 그처럼 어이없고 분하며 원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날개도 활짝 펴지 못하고 산하에서 참으로 허망하게 쓰러져간 친구를 떠올리면서 윤정철은 화양리 학생주점 의자를 던지고 탁자를 부수면서 울부짖었었다. 그놈도 그놈이지만 그 친구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자 인영이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져 정철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참기가 힘들었다. 그의 얼굴은 까칠했고 턱과 뺨은 깎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으로 뒤덮여 있었다. 윤 선배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안 좋은 일은요. 무슨 그냥 기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봄 타시는가 보다. 그럼 제가 윤 선배님 기분 좀 풀어드릴까요? 네? 무슨? 쌩끗 웃으며 인영은 대학 전공서적 가운데 끼워 놓았던 편지를 꺼내 그의 얼굴 앞에 가볍게 흔들었다. 우표 없이 군사 우편이라고 글자가 찍힌. 어제 받았거든요. 기석 씨한테 받은 첫 번째 군대 편지예요. 제가 이걸 받고 난 뒤 어제 오늘 너무 많이 웃고 다녀서요. 너 장학금 몰래 받았니? 너 비밀리에 약혼한 거 아냐? 하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무지 많이 들었을 정도거든요. 틀림없이 선배 기분 좋아질 거예요. 저기 1감호 벤치로 갈까요? 제가 읽어드리면 윤 선배님 우울기가 단번에 싹 가실 거예요. 맙소사. 정철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다. 인형이 그의 팔을 낚아채 끌자 그는 질질 끌려가는 심정이었다. 우람한 등나무가 있는 호수 중앙 벤치로 가 윤정철은 반강제로 털썩 앉혀졌고 그녀는 기쁨을 뻐기는 얼굴로 그의 옆에 앉아 편지봉투에서 편지지를 짠 하고 꺼냈다. 제 목소리가 별로인 건 알지만 닭살스럽더라도 좀 참아주세요. 잠시 목을 가다듬듯 헛기침을 하고 가슴 위를 살짝 손으로 누른 그녀는 검은 플러스펜으로 빼곡히 쓴 그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인영이에게 저 편지가 늦었지? 상황이 좀 그렇게 됐다. 내가 배속받은 부대는 최전방이어서 훈련을 일주일 더 받았고 그리고 아마도 편지가 여기서 가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서 그럴 거다. 여기가 어디냐고? 그건 못 가르쳐준다. 군사 비밀이거든. 그런 거 썼다간 검열에 걸려. 엎드려 뻗쳐 대가리 박아. 원산폭격을 받을지 모르거든. 여하튼 여긴 최전방이다. 너도 TV에서 봤을걸? 한반도의 동에서 서로 허리를 가로지르는 155마일 철책을 지키는 군인들 모습 말이야. 난 야전군인, 그러니까 최전방을 지키는 정통 군인이 된 거지. 네가 믿을지 모르겠다만 나 최전방으로 보내달라고 자원했다. 왜냐고? 2가지 이유 때문이지. 난 군대 오면 죽어라 고생해서 근성 하나만은 오지게 길러보고 싶었거든. 그런 점에서 후방부대나 행정병과 보병들은 여기 군인들에 비하면 얼치기 느리지. 여긴 발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군기가 바짝 들어야 하거든. 상급자 명령은 추상과 같고 아무튼 군기 칼처럼 들지 않으면 배견하지 못할 정도로 살벌해요. 추위도 그렇고 이것 뻥 아니다. 그리고 2번째,
내가 이렇게 인지를 멀고도 험한 곳에 택한 이유는 너와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서다. 왜냐고? 몰라서 묻냐? 내가 가까이 있으면 네가 얼마나 날 귀찮게 하겠냐. 아마도 네 성질에 먹을 거 바리바리 싸들고 매주 면회올 거 아냐. 나는 험한 짬밥만 먹고 진정한 사나이가 되고 싶은데 너가 매주 와서 내 입맛을 버려놓고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면 어쩌나 해서지. 결론은 내가 확실히 고생을 해봐야 나중에 고시 준비할 때 그 정신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군인의 이 투철한 정신을 그대로 민간인의 정신에 심어놓아서 가볍게 고시를 패스하겠단 내 보관이다. 어때? 그럴듯하지 않니? 나 장하지. 정말 잘했지? 인형인 넌 좀 약오르겠다. 쉽게 면회실을 점령해서 손가락으로 날 불러내려 했을 테니까. 화가 난 뾰로통해진 너의 입술을 떠올리자 내 기분이 더없이 유쾌해진다. 네가 이해해라. 저 인간이 한번 인간 돼보겠다고 멀리 가있겠다는데 그래 참자 참아 하는 심정으로 말이야. 정말 최전방 군생활 힘들지 않냐고? 괜찮다. 해볼만 하다. 산을 오르내리니까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것 같고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PT 체조를 수시로 받다 보니 가슴팍에 근육까지 붙는 것 같다. 아마도 내가 제대할 쯤 되면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나 실버스타 스텔론 같은 근육질의 남자가 되어 있을걸. 기대해라. 내가 일병 달고 휴가 가면 내 근육질을 유감없이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최전방 부대의 장점은 돼지고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잘 먹는다는 뜻이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적과 추위에도 강해질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어떠냐고? 고참들 중에서도 괜찮고 멋진 사람들이 꽤 많아. 그중에 가슴 뜨겁고 머리가 차기로는 우이태 병장님이 독보적이지만 머자나 그가 제대한다는 게 나로선 좀 아쉽다. 1년만 같이 더 지낼 수만 있다면 나도 그의 멋진 일면을 체득할 수도 있을 텐데. 와이대 사진학과에 다니던 사람인데 제대 전 내게 멋진 군인 사진 봐가지고 나가면 좀 좋겠어. 이 편지 우병장님 그 인간에게 들킨다면 내가 그 전에 맞아 죽겠지만 말이야. 농담이야. 우병장님 괜찮은 인간이야. 일상이 지겨워 말년의 권태를 못 참는 게 흠이지만 하긴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 하루하루가 1년이라고들 하니까 뭐. 아무튼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나이기석 이병에게도 결론은 인형이 네가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란 뜻이다. 인형아, 난 네가 몹시 보고 싶을 때마다 너의 사진을 꺼내보거나 네가 만들어준 반지를 만져본다. 그리고 너와 함께한 시간들 속에 너가 지어낸 갖가지 표정을 떠올리면 행복해진다. 여기 군대 들어오기 전에는 난 네가 그저 예쁜 여자라고만 느꼈었는데 지금은 네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군대가 내 마음을 보다 어른스럽게 만들어준 거겠지. 그만 써야겠다. 사실 이 편지 행정반에 들어와 몰래 쓰는 중이었는데 나를 갈구는 고참 하나의 목소리가 들린다. 들키면 이 편지를 각 내무반에 돌아다니며 차렷 자세로 서서 목청껏 읽어야 할걸. 사랑한다는 말은 쓰지 않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쓰고는 못 베기겠구나. 인형아, 사랑한다. 정말이다. 무지무지다. 다음에 내가 더 멋진 군생활 얘기를 담아서 보내마. 그럼 안녕. 최전방에서 너를 지키는 이등병 이기석이가. 어때요? 윤 선배님. 편지를 다 읽고 돌아보자. 정철은 두꺼운 입술을 꽉 깨물고 굵은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순간순간 고개를 돌리고 헛기침을 하며 슬쩍슬쩍 눈물을 닦았었지만 뜨거운 눈물이 다시
그의 뺨을 흠뻑 적셨다. 왜 그래요? 뭐가요? 기석이 그 녀석, 편지 정말 잘 쓰네요. 그래서 감동해서 우시는 거예요? 설마. 아닙니다. 정말 전 감동 먹었습니다. 기석이 녀석 편지를 인영 씨가 읽어주는 걸 듣다 보니, 네, 갑자기 나도 군대 가면 이렇게 편지를 읽어줄 여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좀 서럽기도 하고 암담하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하시네요. 윤 선배님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여자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눈 닦고 둘러봐도 인영 씨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기석이 그 녀석이 정말 부럽습니다. 에이, 그만 놀리세요. 그럼 저보다 훨씬 이쁘고 착한 제 친구 한 사람 소개시켜 드릴까요? 김미연이라고. 정말 성만 다르지 영화배우 이미연이랑 아주 흡사해요. 외모와 몸매가. 됐습니다. 윤정철은 담배를 입에 물며 벤치에서 일어섰다. 어째 기분이 좀 이상해지네요. 전 기석 씨 편지가 너무 재밌고 너무 반가워서 선배께 읽어드렸더니만. 그 녀석 때문에 눈물이 난 게 아니라 요즘 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 것을 봐도 눈물이 납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센티멘털할 나이는 지났는데 제가 덩치가 이렇고 얼굴이 이렇게 생겨먹었어도 감상적인 데가 많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석씨 편지 제게도 정말 유쾌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그는 그녀에게 목례를 하고 몇 발자국 걷다가 인형을 향해 다시 돌아섰다. 답장 쓰실 겁니까? 물론이에요. 벌써 쓴걸요. 지금 군의 우체국에 가서 붙일 작정이에요. 왜요? 인 선배님 얘기도 추신으로 달아드릴까요? 그는 공허함을 감춘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쓰지 마십시오. 절대로. 네? 그 녀석 내가 인영 씨 앞에서 눈물 보였다는 걸 알면 제가 흑심 품었다고 생각할 놈입니다. 전 그런 오해 받기 싫습니다. 그 녀석 휴가 나와서 그 무지막지한 워커발에 까이기 싫습니다. 알았어요. 윤정철은 돌아서서 걸었다. 그 녀석은 그녀가 가진 편지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너무나 쾌활하게 웃고 있는데, 그녀는 받을 수 없는 수지 넘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군의 우체국으로 갈 것이다. 그 생각에 굵은 눈물이 눈시울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사실을 그 자신의 입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었다. 말하는 자신도 듣는 그녀도 너무나 가혹해서였다. 하지만 윤정철 자신이 알았듯 그녀 또한 머지않아 알게 될 것이다. 어떤 경로를 통하든 그리 멀지 않은 시간에 똑바로 걷자. 흐르는 눈물은 그냥 놔두고 눈시울이 뜨거웠지만 윤정철은 감옥한 걸음걸이로 축산대학이 있는 후문 쪽으로 발걸음을 뚜벅뚜벅 옮겼다. 그녀가 혹시라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 그의 뒷모습을 저만치 거리에서 인형이 고개를 갸웃거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서 있었다. 한인영이 기석의 소식을 듣게 된 건 그날로부터 일주일 뒤인 5월 7일이었다. 인영아, 누가 널 찾아. 친구 말에 강의실에서 수강 준비를 하던 그녀는 고개를 문 입구 쪽으로 들었다. 처음 보는 여자였다. 27, 8살 정도 먹은, 눈매가 어디서 본 듯 착해 보였지만 분명히 처음 대면하는 여자였다. 네, 제가 한인영입니다. 누구? 이기석. 네, 학생이 우리 이기석을 개인적으로 알죠? 우리 기석이라고? 네, 그런데 누구신지. 기석이 친누나예요. 안녕하세요.
난 이송이라고 합니다. 인영 씨가 우리 기석이를 사귄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기석이가 바로 누나인 나한테 인영 씨 자랑을 참 많이 했었죠. 우리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성이는 앞서 단과대 건물을 나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나무숲 쪽을 향해 걸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기석씨 누나가 갑자기 무슨 일로 여길. 식사를 안 한다시길래 커피라도 제대로 대접해드린다고 했는데 사람 많은 곳은 좀 그렇다니. 인영은 왠지 불안한 마음에 따라 걷는 다리까지 후들거릴 정도였다. K대 설립자의 묘지가 있는 상수리 나무숲 어귀였다. 이성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섰다.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겠는지 모르겠다는 갈등이 잠시 그녀 눈동자 속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왜요? 무슨 일이죠? 기석 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안 좋은 일이라도? 이성이는 고개를 떨궜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다가 한숨을 내쉰 뒤 천천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이 안 좋은 일인 것만은 분명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기석씨 친누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느닷없이 나타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만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석씨 집안에 무슨 일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나? 아니면 그에게? 혹시라도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집안 내 기석씨 약혼자라도 있었단 건가? 아니, 전부 다 말이 안 된다. 그럴 리 없었다. 지금 자신의 대학 노트 안에는 얼마 전에 그로부터 받은 한없이 다정한 군사 편지가 들어있지 않은가. 너무 읽고 읽어 달아 없어질까 싶어 편지 봉투에서 꺼낼 때도 펼 때도 조심스러워하는 그의 편지가 이성이가 머뭇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인영의 내리 속에서는 별의별 불길한 생각이 다 떠올랐다. 미안해요. 네? 뭐가 미안하단 거지? 이런 소식을 전하게 돼서 이성이는 그녀 눈길이 곤혹스럽다는 듯 반쯤 돌아선 방향으로 자세를 고정시키고 얘기를 천천히 꺼냈다. 그녀 목소리는 이미 슬픔의 바다와 산맥을 건너오느라 지쳤는지 담담한 어조였다. 그가 약 열흘 전 군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밟고 산화했다는 것. 그의 시신과 유품을 군으로부터 나흘 전 인계받았다는 것. 그의 일기장에 그녀 이름이 많이 씌어져 있었다는 것. 군 관계자는 그를 유공자로 인정해 동작동 국립묘지나 대전 국립묘지에 그를 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기석의 아버지는 그런 것을 거절해버렸다는 것. 그의 시신은 화장되었다. 일기장을 비롯한 그의 옷들과 그의 사진, 책을 비롯한 그의 유품일체도 집 마당에서 전부 불살라 져버렸다. 먼저 세상을 등진 박절한 아들에 대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분노와 원망의 불길로 그의 일체를 불살라 버렸다. 아들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국가까지도, 그리고 그의 원한을 달래기 위해 대구 동화사에 그의 위패가 안치되었다는 것이다. 그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들었었던 이성이는 동생의 마음이 적힌 일기장과 인영 씨가 마음에 걸렸다. 그렇게나 서로 사랑하고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라면 최소한 이렇게라도 그녀를 찾아와 사실을 알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는 인영을 찾아온 것이었다. 인영은 처음부터 그 얘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이성이가 말을 끊고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내쉴 때마다 인영은 하늘이 군데군데 찢어져 펄럭거린다는 느낌이었다. 근처에 방사용으로 가지를 퍼뜨린 상수리 나무들이 작아졌다 커졌다. 그리고 우람한 줄기마저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반복하는 것을 그녀는 멍한 눈빛으로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슨 악담을 하는 건가?
전생에 무슨 철전지 원수가 졌다고 지금 내게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꾸며대고 있는 건가? 아직도 그의 채취와 온기가 가득한 편지가, 그의 마음이 빼곡히 글자대로 박힌 편지가 나한테 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이 인형은 비식비식 입꼬리에서 헛웃음이 새나올 정도였다. 바람이 불자 망연자실해져 종이로 만들어진 듯한 인형의 몸은 앞뒤로 흔들렸다. 그런데 이 확인할 길 없는 불가해한 슬픔은 대체 무엇인가? 내가 그와 함께 꾸며나갈 미래의 모든 아름다운 그림들, 결혼을 하고 그와 나와의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그와 내가 낳은 아이들을 함께 기르면서 하루하루 삶이 주는 모든 것을 스크랩하듯이 성실하게 살려고 했었다. 시간과 세월이 허리를 꼬부라뜨리고 두 사람 머리를 하얗게 새게 할 때까지 이가 다 빠진 뒤 합죽이 웃음이라도 그를 향해 웃으며 이 삶이 베푸는 마지막 저녁 노을까지 흔들 의자에 앉아 함께 목숨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죽었다고, 운명을 달리했다고. 그 젊은 날에 겨우 23살의 남자가. 그게 말이 되는가? 이봐요, 말이 되나요? 그래, 물론 사고는 날 수 있겠지. 세상 전체가 사건과 사고 덩어리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렇대도 누구 맘대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건가? 기석 씨 한해선 내가 허락한 적 없는데 신이, 이 국가가, 운명이, 아니, 절대로 안 될 말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나를 두고. 내게 말 한마디 없이 절대 죽을 리 없다. 그는 그처럼 잔인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다. 새빨갛다 못해 나의 앞날을 장님처럼 만들려는 시커먼 거짓말이다. 그런 일은 지구가 멸망해도 벌어질 수가 없다. 단지 난 지금 정체 모를 희롱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을 뿐이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와 나를 갈라놓으려는 불순한 사악한 인간들이 다른 세상으로부터 기어나와 획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몰랐는데 난 지금 그걸 깨닫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네, 인영 씨에게 미안하고 죄스럽기까지 하군요. 내 동생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성희는 반쯤 얼빠진 표정으로 하얀 눈망울만 뚜렷거리고 선 그녀의 손을 살그머니 잡더니 더 이상의 말이 막혀버린 듯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 그녀 표정을 안타깝게 올려다보던 이성희는 더 이상의 슬픔을 참기 힘들다는 듯 입을 막고 왔던 길을 되걸어 빠르게 걸어 내려가 사라져버렸다. 인형은 상수리나무 숲에 혼자 서서 중얼거렸다. 뭐야, 기석씨. 지금 나한테 장난치니? 이딴 식이 다 있을 수 있어. 날 놀래주려면 좀 더 그럴듯해야 하잖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누굴 말려 죽이려고, 대체 누구를 숨막혀 죽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내가 내가 대체 뭘? 기석 씨한테 얼마나 잘못했다고. 정말이지 날 죽일 작정이 아니라면 그러지 마. 제발. 나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러지 마. 기석 씨,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내가 듣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 넋마저 나간 걸까? 인형은 바람결에 좀 더 세게 앞뒤로 몸이 흔들거렸다. 세상은 한순간에 달라졌다. 모든 풍경은 피 같은 붉은 암령에 잠겨 적셔진 듯했다. 망부석처럼 서 있던 그녀는 이윽고 비틀거리며 상수리나무 숲을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갱지같이 창백한 표정은 바람이 갈갈이 찢겨져 허공으로 날아갔다.
싫어. 기석씨가 싫어지긴 처음이야. 기석씨 당신이 미워지긴 처음이야. 당신이 내 앞에 있다면 뺨이라도 갈겨줬을 거야. 당신 같은 남자는 내가 고꾸라져 죽어도 다시는 안 만난다고 빽 소리쳐주고 절거했을 거야. 후, 바보 같은 남자. 참 재미있는 남자. 나 심심할까봐 군대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누나에게 부탁했어. 희한한 연극 한 편을 내게 보내주네. 내게 충격을 주어서 아주 강하고 슬픈 충격과 고통을 줘서 내가 바람나는 것을 원천 봉쇄하려는 기막힌 작전이겠지? 맞지? 고참이 이렇게 나쁜 짓도 하도록 방법을 알려준 거야. 나쁜 사람. 내게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옆에 서 있는 일은 0.1%도, 단 0.01%도 가능성이 없는데 기석씨 너무나 공연한 짓을 했다. 누나한테 먼 길 오게 만들고 차비 날리고 대사 외우게 만들고 정말이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지금 내게 했어.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믿겠어? 상수리 나무숲 입구쯤 내려서던 그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석씨가 거기 가 있다고? 거짓말.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난주 윤정철 선배 표정이 부지불식간에 인형의 내리에 떠올랐다. 기석의 편지를 자신이 읽었을 때 시종일관 반대편 허공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던 그의 모습. 그럼 그가 죽죽 울고 있지 않았던가. 물기로 인해 핏발이 선 윤 선배의 눈동자. 아, 그 순간 하늘이 팽이처럼 휙 돌며 그 세굽이 그녀 정수리 쪽으로 몰려오는 느낌이었다. 하늘과 숲과 땅이 한꺼번에 노래졌다. 인형은 썩은 나무 둥지처럼 피 하고 숲 어기인 잔디바닥에 쓰러져 버렸다. 그녀의 가늘고 긴 목에 달린 은빛 실크 나비가 푸른 잔디밭에 내려앉았다.